다음으로 여전히 불안한 내수 소비 속 소비자 주머니 부담과 연관된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소식 전해드렸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지만 상위 10%는 제외되고 또 1차 때와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90%에 속하느냐, 10%에 속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이번에는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90%만 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연업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가능하고요. 방문의 경우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수단은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풀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주인 이번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따라야 하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고 마감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발급받은 쿠폰의 사용은 1차 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본인의 주소지 안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는 점은 1차 때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장병이라면 복무지 지역에서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앞서 1차 소비 쿠폰은 전체의 99%인 5,008만여 명이 신청했고 모두 9조 69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행사인데 일대의 혼잡과 바가지 요금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명당의 호텔 객실 요금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가 하면 아파트 베란다를 수십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비 쿠폰 10만 원에 쩔쩔매고 다른 쪽에서는 무료 축제를 즐기는데 수백만 원을 쓰겠다는 상황인 셈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이른바 명당의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축제 당일 인근 호텔 객실 가격은 비싼 경우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여듭니다. 정작 행사 자체는 무료지만 불꽃놀이 특성상 관람에 좋은 곳에 위치한 숙박업체들이 높은 비용을 책정하면서 바가지라는 불만들이 많은데요. 행사 당일 인근 콜레도 서울의 일반 리버뷰 객실 가격은 300만 원대로 평소보다 3배나 뛰었고 스위트룸은 1,300만 원대로 전주 주말보다 2배가량 비싸졌습니다. 주변 다른 여의도 호텔들에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객실들은 더 높은 가격에 예약을 받고 있고 이미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호텔,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넘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까지 베란다를 돈 받고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엔 불꽃놀이 명당 자리인 한강 주변 아파트를 대여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숙소 전체에 48만 원을 제시하는가 하면 베란다만 대여하는데 55만 원을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요. 한술 더 떠 관람 명당 자리에 전날 밤부터 미리 텐트를 잡아주는 대신 18만 원을 받겠다거나 예약한 호텔 객실을 웃돈 받고 넘기겠다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세계 불꽃 축제에서 매년 이 같은 잡음이 불거지면서 도시 전체가 즐기기 위한 축제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관리에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외식업계에서 본죽이 뒤늦게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본 야채죽이 심리적 저지선인 10,000원 선으로 오르게 되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본죽의 가격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본죽과 본죽엔 비빔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보나이F는 지난 17일부터 죽과 비빔밥 등 일부 메뉴 가격을 500원씩 평균 3.3%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흰죽을 제외하면 죽 메뉴 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7가지 야채죽은 9,500원에서 만원으로 5.3% 올랐고 트러플 전복죽과 삼계 전복죽은 17,000원에서 17,50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소불고기 나물 비빔밥, 6가지 나물 비빔밥 등 비빔밥 메뉴도 500원씩 올랐습니다. 보나이F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인데요. 보나이F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과 운영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메뉴 가격의 인상 자체는 2년여 만이기는 한데 배달 가격은 최근에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죽과 본죽엔 비빔밥은 지난 2월부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1,000원씩 더 비싼 겁니다. 여기에 이번 인상까지 겹치면서 삼계 전복죽의 배달 가격은 18,500원, 소불고기 나물 비빔밥도 1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치킨 등 외식업계 전반에서 이중 가격제에 더해 가격 인상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전기요금은 4분기에도 동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도록 승인하고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등 다른 항목은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력량 요금 등은 언제든 오를 수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생활의 가장 든든한 인프라 중 하나인 대중교통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를 호소하던 서울 마을버스들이 환승 제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21년 만에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탈퇴의 속사정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당장 내일부터 환승이 막히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오늘 오전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운송조합은 올해 말까지만 환승제도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승제도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마을버스는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제도에 참여해 왔는데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약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운송조합은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 환승제도 협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서도 정식으로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운송조합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운송조합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승객이 내는 요금이 모두 회사 수입으로 잡혀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환승제도 편입 이후 승객이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경우 기본 요금 1,200원의 절반인 600원밖에 수입으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 금액이 매년 1,000억 원인데 정작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건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환승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환승 손실액을 보전하는 규정도 명문화하자고 요구하고 있고요. 매년 물가에 비례한 재정지원증액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송조합은 환승제도 탈퇴에 대비한 마을버스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긴급 임원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히 선물 택배를 받거나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우선 택배와 관련된 피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민원은 모두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택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고 분실도 3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품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의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관련 편의점 택배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소비자원은 CCTV 등 분실 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서 배송을 받고 택배를 받으면 곧바로 파손, 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서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 사업자들과 만나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요즘에 택배업계에서는 당일 배송이나 2시간 이내 배송 등 배송 시간의 단축 경쟁이 심합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 재난이 잦아지면서 빡빡한 배송 일정에 무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이 선제적으로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우체국이 집배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거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폭염이나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에는 우체국 배송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기록적 폭우도 잦아지는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자 배달 현장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서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하루 1회 이상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에 기상을 추가합니다. 기존엔 교통 상황만 있었는데 기상 문제로도 우편물을 제때 배송 못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또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배달에 걸리는 기간, 우편물 송달 기준을 이상기후 때는 하루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배송해서 폭염, 폭우 때는 4일 이내로 여유를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개선이 추후 민간 택배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로켓 배송이 쏘아올린 속도 경쟁이 컬리의 새벽 배송이나 네이버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배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경쟁이 치열한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폭염도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야외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한 만큼 현재의 무한 경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상황과 최근 이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관련 상황까지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가장 최근 수출이 일평균 수출액 기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 향 수출은 15% 넘게 줄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수출 상황 전해주시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지난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27%, 자동차 15%, 선박 46%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뛰었는데요. 겉보기에 호조를 보였지만 이는 조업 일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시작되며 9월 조업 일수는 전년 대비 3.5일 늘었는데요. 조업 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습니다. 겉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특히나 미국 수출은 전체 평균보다 더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65억 4,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는데요.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6.4%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미 수출도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 등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미 수출은 9월 기준 우리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큽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계속 지연될수록 수출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높이겠다는 황당한 수준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적잖은 모습인데 우리 영향은 어떤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선 이번 비자 100배 인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가장 최근 입장은 뭡니까?
네,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1,000, 약 140만 원 수준이었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높은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전문직 비자인 H-1B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라면서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총 6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를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를 놓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기업들은 주재원형 L1이나 단기 상용 B1 등 다른 비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부 간 진행 중인 비자 제도 개선 협의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측에선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새로 만들거나 일정한 H-1B 비자 할당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는데 미국 측이 수수료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관광과 출장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의 수수료도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가까이 올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우리에게 외환 위기를 불러올 만큼 부담스럽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외환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 사항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의 2배 이상이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체결돼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상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상황이 조속히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혈맹 관계인 한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다 구금된 우리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구금 조치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해 함께 합리적인 조치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들의 해킹 관련 후속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T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지역이 알려진 것보다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관련 부처들을 긴급 소집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KT 무단 소액 결제 그러면 피해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 말고도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고양 일산 동구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KT가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뒤늦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KT는 당초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서 362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와 지역이 확대되면서 KT 소액 결제 이용자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킹이 발생한 기업이 KT뿐만이 아니죠.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로 회원 정보가 유출돼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롯데카드에서는 해킹으로 297만 명, 약 200GB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성 확인 코드, CVC 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불러서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의지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이어서 금융위원회도 1급 고위 간부들에게 사표를 요구했는데 이게 조직 쇄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가 하는 의문과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금융위원회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는 지난 19일 금융위 1급 간부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4명입니다. 이미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1급 7명에게 사표를 받은 이후여서 전부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조직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려라고 한다면 역시 정책에 대한 공백 우려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표를 받기 시작한 기재부의 경우 1급 사표 이후 후임 인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역시 현재로서는 후임 인사가 언제쯤 가능할지 예견하기 힘든데요. 가뜩이나 조직 개편으로 뒤숭숭한데 1급들의 줄사표를 내오지 못할 경우 정책 공백과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재부는 중장기 경제 재정적 전략을, 또 금융위는 금융정책 등을 다루는 부처인데요. 1급 공백과 조직 개편 혼란은 자칫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조직 개편에 반발해 감독 업무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위마저 삐걱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이 부실해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1월 일괄 조직 개편 대신 단계적 개편으로 진행할 경우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장기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